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의자가 아주 멋있어 보여요. 특히 아마 가뭄의 단비라도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성과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아마 우리 중소 상공인들께서 이번 6월 국회를 지켜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사건으로 인해서 정쟁이 격화되고 또 그 정쟁의 쓰나미에 민생까지 휩쓸려가지 않나 아마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똑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뢰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대회를 토론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이런 일이 한두 해가 아니고 평생을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해서 대리점 해서 새벽부터 뛰어도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 정말 우리 국회가 정치권이 말로만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민생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그것이 새정치고 그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라는 믿음을 저희 진보정의당은 일관되게 갖고 있습니다.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지역구에 이렇게 주민들 만나면은 지역구 주민들께서 그러세요. 좀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해라. 이런 애정어린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그 진보정당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제가 그럴 때 말씀드립니다. 요즘 가불 논쟁이 많지만 정말 의뢰 처지에서 일관되게 헌신적으로 싸워온 저는 유일한 세력이 저희 진보정치 세력이라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는 여야가 앞다퉈서 내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거의 100% 17대 국회 때 저와 진보정당이 냈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얘기도 많이 요즘 들리는데 그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17대 때.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이선근 대표님도 계시지만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또 접니다. 그리고 뭐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또 중소영세 상공인들한테는 이 카드 수수료도 매우 중요한데 2007년도에 카드 수수료 최초로 인하한 것도 또 저와 우리 진보정당이 해왔던 일입니다. 또 대부업 1,000만 원 구하기도 벅찬 돈 없는 사람들 담보할 사람 없으면 어디가 1,000만 원 구하기도 힘든데 그럴 때 제2금융권 대부업 사채업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됩니다. 그 이자율이 70%였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그 20% 깎아낸 게 또 17대 국회 때 저희가 했고 그것을 계속 25%대로 이번에 낮추고자 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 처지가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요즘 가불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지만은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 연설 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여야가 앞다퉈서 내고 있는 법안 이거라도 좀 제대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통과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불관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가불관계를 불공정하고 극단적인 양극화로 몰아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법과 제도, 정책 다 누가 만들었냐.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키워가고 있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갑을 관계를 키워온 정치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기성정치가 갑을 편들어 왔습니다. 갑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갑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을을 배제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을은 항상 힘이 없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줄댈 데 없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 개혁, 정치 개혁도 병행돼야 된다는 점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정말 을을 대변하는 정치, 그것도 강력하고 일관되게 대변하는 정치에 저희 진보정의당이 흔들림 없이 앞장서 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가 타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각종 법안 소위하고 상임위가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고, 또 이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수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경제민주화에 박차를 가하는 독려를 하는 대신에 기업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재계에 걱정 말라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경제 5단체장을 불러서 규제 완화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국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입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거꾸로 가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6월 달에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는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정쟁에도 또 어떤 업무에도 어떤 술수에도 민생 1번지 그 자리는 저희 진보정의당이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임태현 유통상인협회 회장님, 그리고 또 이선근 우리 대표님, 그 다음에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 우리 퍼시픽 화장품 대리점을 하셨던 우리 서금성 선생님, 그리고 하춘기 선생님, 그리고 또 오늘 이 상가 세입자 피해 사례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저희 진보정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1호 법안으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진보정당이 대한민국에 출범해서 일관되게 을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리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해온 그 과정 속에서 공론화된 토대 위에 지금 여야가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을 저희는 긍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우리 을의 눈물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저희 진보정의당은 항상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어저께 법사위에서 마침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정이 돼가지고 일소위 법률안 일소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좀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발의를 한 이후 이래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꾸 밀려났다가 어저께서야 비로소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 앞에 와 계시는 상가 임차인 분들께서 이렇게 권성동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면담도 하고 그 노력을 그런 노력들이 한데 모여져 가지고 조금씩 그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법안 발의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3억 원 보증금을 액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종으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시에 보상을 전제로 해서 그 재건축 시에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단서조항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판사 시절에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임차인 분들이 너무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 진입한 이후에 거의 의원직을 승계받은 직후에 바로 이 참여연대와 함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인식이 아직까지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논리가 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난번 엊그저께는 논의가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만 내일 다시 속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 사례 보고대회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상임위 회의 때문에 좀 일찍 가봐야 됩니다만은 저희 부자진이 열심히 들을 거고요. 그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내일 법률 심사 소위에서 우리 정말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인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그러한 상인들의 임차인들의 그러한 입장을 잘 대변해가지고 제가 발의했던 안들이 가급적이면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보면은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이렇게 해서 글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얼마나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여러 가지 독소 조항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그렇게 영업을 해오셨으면은 이렇게 제목을 단체 이름을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모임,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게끔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실현될 수 있게끔 제가 내일 그리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남입니다. 사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오늘처럼 굉장히 가슴 뜨겁고 보람을 느끼는 날이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전국에서 흐르고 계신 우리 을들의 정규 눈물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듣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국회가 또 우리가 민생국회를 만들자고 할 때 바로 전국에서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어디에도 자신만이 혼자서 눈물 흘리고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을들을 위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국회의 역할이고 또 특히나 민생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9대 국회에서 저희 당에서가 아니라 정말 19대 국회에서 그동안 전국에 우리 을들의 절규를 넘어서서 함성이 되고 항쟁이 되는 힘이 이제 비로소 이런 자리를 만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굉장히 우리 경제민주화 살리기 운동본부 그리고 또 을살리기 대책위원회에서 임태현, 이성근 대표님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는데요. 또 그런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은 대리점주들대로 또 편의점주들은 편의점주대로 또 대리점과 편의점주 전국에 또 학습지 문방구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연대를 또 해나갔던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 또 연대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자칫 저희가 이 국정원의 경쟁 속에서 정말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뒷전에 팽겨쳐질 뻔했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이 한 주 동안 이 6월 국회가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그래도 여야가 함께 민생국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자, 전념하자 이렇게 또 여야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국에서
이 피해받고 계신 이 전국 의뢰 눈물의 사례들이 국회의원들 가슴에 가서 좀 꽂힐 수 있도록 아주 절절한 많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 막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보통 막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법 심사를 하다가 또는 입법 활동하는 과정에서 특정하게 어떤 분이라고 어떤 위원들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분명한 것은 여당은 의뢰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의뢰 고통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의들을 위한 입법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의원들이 또 수십 명이 모였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왜 야당 의원들은 을들만을 위한 얘기를 하느냐, 갑이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를 정말 절절하게 국회에 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가 잘 듣고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진보정의당은 민생국회가 되겠다 국민들에게 약속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또 전국에서 오신 우리 을을 대표하신 많은 분들께도 그 진보정의당 그리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 위원회가 하여튼 최후의 일인이 돼서 최후의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3일 그 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또 전국에서 이들의 피해 사례를 모으는 이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130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보고가 되었고, 어찌 보면 오늘 나와서 발표하시는 일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잘 모르고 있었던 이런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 화장품 이 경우에는 오늘 기사도 나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똑같이 그야말로 대리점, 남양유 대리점 사태와 같은 똑같은 밀어내기 관행, 불공정 계약 관행 이런 걸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전국의 일이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가능한 저희가 여기 계신 우리들만의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전국의 진보정의당의 당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도 이 내용이 소상히 전달되고 국회의원 300명의 가슴에 가서 꽂힐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범죄 집단 LG U+는 2000년도부터 통신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통신 3사 중에서 가입자율이 가장 저조한 회사로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에 가입자 수가 적다 보니까 수입을 내는 그 행위를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가입자 유치에 대한 생각이라 하는 발상이라는 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고 처음부터 범죄를 업으로 삼던 사람들입니다. 2003년도에 여기 계시는 어느 분들도 LG U+의 가입자 정보나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수백만 건을 유출을 해서 대리점에 유포를 합니다. 대리점에 유포를 하는 그 자체도 범죄 행위일 뿐더러 텔레마케팅이라 하는 영업을 시켰습니다. 공정위로부터 2003년도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경고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범죄 행위에서 피해를 보는 대리점은 어떤 피해를 보는가 하면 인터넷 영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가입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30만원, 40만원 정도의 사은품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시장의 개인정보지에는 그 시장의 그 정보지라고 유통되는 부분에 보면 40만원, 50만원씩 준다고 이렇게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G U+는 그렇게 광고를 해서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텔레마케팅 영업까지 시키면서 40만 원을 고객한테 지급을 하도록 강요하고 폭력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25만 원 선입니다. 내가 하나의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15만 원이 우선 손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한 건하면 15만 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가입자 유치 실적 목표가 1000건을 줍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의 20%의 수입이 된다고 가상을 하면 한 달에 가입자 유치를 1000건을 하게 되면 1억이라는 손해를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영업을 2년, 3년, 4년, 5년 하면 30억, 40억,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피해금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LG U+입니다.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법인데, 대리점을 하겠다고 해서 웬만한 사람은 5억, 10억, 20억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LG U+에서 목을 가입하는 순간에, 대리점 계약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목덜미는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20억, 30억이 투자가 다 되고 나면 더 이상의 투자할 금액이 없다고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을 대리점 주인으로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억씩 손해보고 가입자 유치를 한 것을 대리점을 계약을 해제가 됐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에 가입자 유치한 수수료 돈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무조건 내쫓아 버립니다. 서비스 센터가 한 곳, 대리점이 한 곳이면 주인이 2년, 3년, 4년 되면 5번, 6번 바뀝니다. 거기서 피해를 본 분들이 한 분에 최하 10억, 20억, 30억, 40억 이랬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요. 저희가 수없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재판이나 이 사회의 언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저희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표하고 우리가 진정을 하고 해도 거대한 LG U+의 그 힘에는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공정에 우선 심사를 두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제가 2010년도, 2011년도에 국정감사를 제가 정인으로 나섰습니다.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들어간 공정위 서류는 지금까지 11개월째에도 불구하고 종이 한번 넘겨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데를 내가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것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옆에 증인으로 설명하실 피해자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시겠지만, 휴대폰 대리점에는 LG U+하고 일단 대리점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면 무조건 첫째 달, 둘째 달부터는 5천만 원의 1억에 대한 채권이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휴대폰 단말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담보를 보통 1억 5천, 2억씩, 3억씩 이렇게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담보를 이미 떠나서 밀어내기라는 것 때문에 휴대폰 하나가 제가 사업을 할 때는 50만 원, 60만 원, 4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가 90만 원, 100만 원을 지금 국가합니다. 단말기를 100대를 만약에 밀어받게 되면 1억이라는 그 채권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1억이라는 채권을 갖다 잡아놨는데 휴대폰을 가입을 하면 일반 대리점에서 한 달에 100개 하기라는 것이 100개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상황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100개를 하는 대리점에는 200개라는 실적 목표를 강제로 부여합니다. 200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채권은 너무나 당연히 쌓이는 것이고 200개를 만약에 개통을 못하면 개통을 못했을 경우에 실적이 떨어지면 하나에 10만 원을 내가 벌어야 될 사람이 30만 원이라는 것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실적에 맞춰서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지면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차감당하니까 파는 것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만일에 200개를 내가 실적 목표라는 것을 200개를 맞추게 되면은 한 달에 100개밖에 팔 수 없는 매장에서 100개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 식구들, 여기 있는 모든 가족의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계통이라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 휴대폰이 2개, 3개 이렇게 해서 억지로 실적을 맞춰놓으면 거의가 본전이면 다행이고요. 고객이 안 된 요금도 대리점이 물어야 돼요.
고객이 민원전화 한 통보라도 대리점이 차감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피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을 판매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인터넷 대리점이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거기도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으면서 휴대폰 사업자한테 인터넷을 한 달에 30개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는 2만 원, 3만 원입니다. 고객한테 30개 같으면 한 건에 사은품을 30만 원, 4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 대리점 하는 사람이 인터넷 가입을 시킨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개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40만 원이라는 것은 차감을 때려버립니다. 30개에 40만 원을 때리면 한 달에 차감이 얼마입니까? 거기다 고객 요금이 안 내면 차감당하고, LG U+라는 것은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단돈 1,000원짜리라는 도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LG U+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해지당하고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빚은 그나마 영업을 작게 하신 분들은 1억, 2억, 20억, 30억이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채권, 채무. 이분들이 20만, 20억, 30억, 10억씩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대리점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재산, 할아버지 재산, 친인척 재산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고, 전 가족의 돈을 있는 거 없는 거 사채까지 들어다가 차감을 당하는 부분에 전부 다 갖다 대체하고 맙니다. 그래도 대리점 해지당하지 않으려고 바동바동 하면서 있는 것까지 신용카드 돌려받기는 물론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이 없으니까 대리점을 강제로 해지당해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영업을 하는 순간에도 돈이 나온 건 없었지만 영업이 끝나는 순간에는 이제는 참혹해지는 것이죠. 그나마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90.9% 전부 다 신용불량자입니다. 저도 LG U+에 이 일을 하면서 서울에 와서 하루에도 12곳에 끼어다니서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우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지만 사실은 경비가 없어도 못 올라온 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오늘 같은 자리에 와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을에 대한 그 정말 피해를 이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초청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전부 차비가 없어서 못 오고, 그나마 하루 먹여 살리면, 하루 먹고 살려고 그러면 하루 빠진다면 뭐가 잘린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못 오는 분들,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억울한 사연을 발표하겠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진보정당 국회의원들, 우리 언론사 여러분, 우리의 LG U+ 피해자, 전국의 피해자 대리점들, 우리의 억울한 사연들을 부디 세상에 알려주시어 정말 이분들의 참담함을 은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갖고 있는 핸드폰이 LG U+에서 만든 건데 가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굉장한 사장님들을 하시는 것 같고 매장 규모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단말기 막 아주 새거. 근데 이렇게 10억, 30억, 그리고 우리 또 허충희 선생님은 거의 40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피해를 봤던 사례를 들으니 참 그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그 속에 피눈물을 쏟아내고 그 피눈물을 짜내갔던 이 LG U+ 본사에 대한 정말 엄청난 분노가 좀 느껴집니다. 저는 참 오늘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한 10분 정도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돈 5만 원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 하소연을 할 수 없는 10억, 20억, 30억 빚을 지고 있지만 단 몇만 원의 차비가 없어서 서울을 올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오시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그리고 또 2011년에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증인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뒤로 단 한 장의 진정내고 한 서류를 단 한 장도 넘겨보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묵살하고 그야말로 불공정 반행을 오히려 주장하는 문제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사례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역에서 오신, 충주에서 오신 우리 박지훈 선생님 소개해 드렸는데요. 거의 뭐 저희가 오늘은요 충분히 흘리고 싶은 눈물을 여기다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고만 있지 않겠다. 그 흘린 눈물을 다 모아서 정말 함성으로 만들고 항쟁으로 만들고 승리로 이끌어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충분히 흘리시고 싶은 눈물 다 쏟아내십시오. 예, 오늘은 그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 박준 선생님 사례 보고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 3개월간 LG파워콤 충주서비스센터를 운영했던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질적 대리점 피해 상황과 여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6월경 당시 충청영업부 지점장이던 김기영과 지금은 과도한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한 당시 영업팀장 오대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벌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당시 김기영은 5년 넘게 충주서비스센터를 운영하던 중앙정보통신이 영업을 안 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통신에 전혀 문외한인 저에게 영업을 뽑아먹기 위해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3개월 동안 영업 900개만 해주면 센터를 넘겨줄 것이며 센터를 받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쪽은 전혀 본의 아니어서 자신이 없다고 하자 이들은 자신들이 매집점을 소개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집은 타 영업 채널에서 본사 지급 수수료보다 돈을 더 얹어주고 가입자를 손해보며 사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고 매집점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멍청하게도 단순히 LG라는 대기업 지점장의 말이 사기일 것이라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제시한 P급비 미래를 위해 빚을 내어 매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만에 1,500개가량의 영업을 해야 했고 3억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센터를 받게 되었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충주 지역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김기영은 본사 승진, 오대균은 대전지사로 도망가 버렸고 저에 대해서는 지원금은커녕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김정민 지점장은 모든 걸 억한 것으로 하자고 하고 첫째 달부터 영업 700개를 넘겨냈습니다. 이것이 김정민 지점장과의 대화 녹취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 지점장이 본인의 입으로 전 지점장은 당신에게 사기를 친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사장님의 의지와 열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사장님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센터를 유지하려면 영업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LG가 과연 정상적인 기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후 김정민은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센터를 교체하겠다고 마음먹고 몇몇 대리점들을 접촉하여 대안을 만들어 놓은 후 계속하여 센터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을 앞두고 김종민이 추진하던 대전지역 센터 인수가 무산되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3개월의 시간을 주었으며 3개월 후 후임업체가 결정되자 가차없이 센터의 계약을 해지시켜버렸고 그 후임업체조차도 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7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재계약 3개월 연장해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당시 충주 지점에서 근무하던 윤희엽 과장이 제 여동생에게 지점 일을 잘 도와줘서 고맙다며 밥을 사겠다고 센터 직원 2명과 지점 한 명을 데리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닥지도 못할 짓을 하였습니다. 식당에서는 러브샷을 하자는 등 시작해서 노래방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가슴을 만지고 껴안고 입 맞추고 옆방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제지로 다행히 탈출할 수 있었고 저희들은 윤희엽 과장을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윤 과장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대다가 증인 증거가 너무 확실해 불리해지자 여동생을 찾아와 합의 안 해주면 재계약 안 해주겠다 협박을 하였고 여동생은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보고 앞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에 도장까지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불안 증세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리점 여직원뿐 아니라 자신들의 계약직 여직원들의 인사권을 무기로 성추행, 성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LG는 대기업이라는 시정들을 이용하여 낮밤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던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본인들의 입속을 채우고 이익을 창출했으며 하이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성추행을 일삼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고 판단되자 가차없이 1년 3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시켜버린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이며 상도덕과 상호간의 신용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받은 대리점 역시 7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시켜버리고 영업을 많이 하는 업체에게 넘겨주는 행위 역시 파렴치한 대기업의 횡포임이 자명합니다. 저는 1년 3개월 동안 3억이지만 2, 3년씩 하셨던 분들은 피해금이 기본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대리점 사장이 죽어나가도 방송 한번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진정한 대기업의 힘은 다릅니다. 재계 몇 위의 재력, 현금 동원력 몇 위의 재력이 과연 자신들의 정도 경영으로 이루어지신 것인지 대리점 주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이런 악독한 기업이 공정위의 말뿐인 경고가 아니라 진정으로 처벌받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불쌍한 우리 외침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슈퍼갑인 LG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충주에서 오실 박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슈퍼가 LG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1년 3개월 만에 지금 빚을 3억 원 지고 계신 거죠? 3억 이상은? 네. 그 빚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이자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만 받고. 참 제가 이제 지난 6월 국회가 열리면서 대정부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위원장을 불러서 물론 그때는 이제 총리에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야말로 공정거래,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금 공정거래법상 갑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게 불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불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사례들을 진정을 합니다. 이거 불공정 관행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거는 그냥 시정하라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혀 을들의 이런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제가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한 것은 그냥 말뿐으로 실태 조사하고 한 번 정도 권고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해서 고발권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야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건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까 우리 이성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현호석 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다 부른 자리에서 갑들 편드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공정거래 해야 되고 갑의 횡포를 규제해야 되는 공정거래위원장들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갑편을 드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중대부에서 우리 이영재 쌤 모셨는데요. 네, 어떻게 또 피해를 보고 계신지 같이 또 말씀을 이렇게 박수를 저희가 드려야 이게 당신 마음이 이렇게 열려야 또 말씀이 나오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올해 32살밖에 안 된 초등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이 LG U+랑 인연이 닿은 게 군대 전역한 다음 날부터 24살 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은행, 밥판,
지나가는 사람 손목 잡고 그렇게 몇번 파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직영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고 2008년도에 대리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저한테 한 말은 투자 비용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네가 했던 것처럼 연대 보증인만 있으면 돈을 엄청 벌 수 있다. 네가 집을 일으킬 수 있고 친구들보다 더 성공할 수도 있다. 그 말에 저는 하도 또 포기한 채 지방 가족들을 설득해서 대리점을 오픈했습니다. 대리점 오픈하고 제일 먼저 제가 해야 했던 거는 당시 본사 직원인 상권 담당자에게 술을 접대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나이 27살, 아무것도 몰랐고 룸사롱이 뭔지도 몰랐고 불려가서 돈을 내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몰라서 한두 차례 거부를 하니까 제가 있는 곳까지 차량까지 보내면서 와서 계산을 하라고, 왜 접대를 해야 되냐고 선배 사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장사했는 돈을 다음 달에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되는데 그 돈 똑바로 받으려면 본사 직원에게 잘 보여야 된답니다. 제가 알던 회사와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픈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는 게 C4 매장이라고 회사 지원 매장입니다. 오픈하기 전에는 약정 수량이라든지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오픈을 하고 한두 달 장사하고 나면 약정 서류를 내밀면서 인감 도장 가져오라고 사진 찍습니다. 거기 내용은 월 몇백 건씩, 인터넷 몇백 건씩 해야 되고 못하게 되면 차감을 한다. 갑이 을에게 언제든지 퇴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단가표를 제시하고 단가표대로 판매를 했을 뿐인데 요금제, 고가 요금제를 못 유치하면 차감, 부가 서비스를 못 유치하면 차감, 중간이란 게 없습니다. 7만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유치했을 때 5만원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지급정책과 차감정책을 같이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만원짜리 이상을 유치했을 때 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 모든 게 단말기 판매 가격에 펀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만원짜리 미만원 요금제를 유치할 경우 10만원 차감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급과 차감 정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판매 가격도 파는 대리점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회사에서 정해준 단가대로 그날 판매를 하지 못하면 수수료가 일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 매장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을은 따라가야 되고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왜냐? 사업자를 내고 가입자를 유치하고 직원들을 유치해놓고 이미 빚은 시작되었는데 회사 지원 매장을 철수하라고 하면 저희는 길바닥에 나가야 되고, 그러면 또 회사에서는 자가 매장을 구축하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 20, 30대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에게 대출을 내서 자가 매장을 오픈하라고 하고, 그러면 같이 또 약정 수량도 커집니다. 겨우겨우 만들어서 사업이란 걸 해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 친구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으면 회사 지원 매장을 하나 더 얹어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수량의 목표가 떨어지고, 그러면 본사에서도 모르는 본사의 손발인 지점에서 불법 매집을 시킵니다. 각 건당 적게는 5만에서 10몇만 원씩 매집을 달에 몇백 개씩 시키고 어차피 차감되는 거 이렇게 해서 가입자를 늘려라 나중에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석 달간 날린 돈이 1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도 LGU 플러스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빚은 빚대로 커졌고, 그 사장이던 사람들이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서 가정 역할을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저한테는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사채 빚도 써보고 사채 업자한테 쫓겨도 보고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빚지게 된 동기는 회사 시킨 대로 파워콤 달에 1, 2천만 원씩 매집을 하고 인터넷으로 휴대폰 강매시키고 그거 다 손해본 거 돌려달라고 큰 소리 치니까 저희 지금 저 유플러스 대리점하고 있는데 본사 직원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저 지금 간판에 유플러스라고 적혀 있는데 직원 아무도 안 오고 자금난에 쫓겨서 영업도 못하게 되고 지금 대납시장인 거 회사에서 장려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는 가입비, 보증보험료 다 본사에서 특정 요금제 쓰면 면제하도록 하고 다 취합받고 제가 만들어 온 자료들 여기 천장에 넣습니다. 제가 저번 주엔가 KBS에 추정 60분 인터뷰를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왜 방송을 했으며 방송 나가라, 방송 나가서 사퇴 파악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거기 보면 한 상무님께서 증거가 없다, 그런 적이 없다, 오해 소지가 있다, 이거 천장이 넘는데 제가 쳐놓은 글자 한자도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실적 못하면 차감, 매장 취소시킨다, 고객 요금 안 낸 거 변제해라, 요금 안 낼 줄 알면서 너희 팔았지 않느냐, 고객 대납하라 해서 대납하고 팔았는데 너희 휴대폰 대출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때까지 회사에 빼앗긴 돈이 7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개인 부채가 2억 원이 넘고 그 돈보다 제가 10년 가까이 이 LG 플러스 기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제 20대는 누가 보상해 줄 건지 진짜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지훈식 충주정보통신 전임자 대리점이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휴대폰 쪽인데 저희는 이제 인터넷 쪽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충주라면 충북의 반을 전담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든 행해지는 인터넷 개통이나 AS 또 공사 일부를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이제 어떤 행위를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한 6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전 피해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여기 우리 허천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사람을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1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그 LG가 만들어진 구조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그 파워콤이라는 LG 전신이 이제 탄생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유선 인터넷이 SK, 그 다음에 KT 이렇게 양사 구도로 이루어지다가 2005년도 이제 LG가 그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면 3사 구조로 바뀌면서 양분돼 있던 부분을 이제 어떤 유치, 이제 가입자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서 LG가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를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바펀딩이라는 그 자체가 LG가 만들어 놓은 영업 형태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대리점에서 대리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 굉장히 많은 영업 숫자를 저희가 많이 이제 지시를 받습니다. 저희가 한 1000개, 1500개. 그럼 저희가 한 달에 손실이 많게는 2억, 3억씩 이렇게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6년 정도 유지를 해오면서 이제 그 자금 소진이 다 되게 되면 영업을 못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압박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대리점을 해지를 당하거나 또 스스로 대리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방금 박지훈 씨가 설명해 주신 저희 후임자였는데 저희한테 이런 내용을 전혀 공지를 하지 않고 후임 대리점을 찾게 됩니다. 전임 대리점에서 영업을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걔네들이 한 6개월 정도 후임 대리점을 찾게 되는데 그 찾아지게 되면은 가차없이 해지하고 이제 후임 대리점하고 모든 이제 영업 행위나 또 센터 이관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6년 정도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억 정도 적자를 보고 대리점 해지나 이런 부분으로 구두상으로 저는 해지 통보를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마지막 날 그 담당 대리한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좀 푹 쉬십시오 라는 뜻의 이메일 저는 한 장을 받고 6년 동안
가져온 저희 직원이 한 4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대리점 해지 통보를 받고 옆에 계신 이제 대리점, 후임 대리점으로 이관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리점 해지를 당하고 지금 민사소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6개 대리점이 모여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민사소송을 저희가 벌였고요. 그 6개 대리점 피해액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억 정도에 대한 피해액을 저희가 이제 소송을 벌였고 작년 9월 달에 그 소송에 대해서 1차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청구했던 금액이 한 60% 선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요. LG에서는 그 승소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항소를 했는데 걔네들이 광장이라는 법무 부분에 썼었고요. 그 저희 1차에서 그 판결을 지게 되니까 김현장이라는 이제 거대 로펌을 이제 뭐 사용하게 됩니다. 뭐 김현장이라면 다 아실 거고요. 그 김현장한테 소위 선수금 좀 10억을 줍니다. 그쪽에다가 10억을 주고서는 저희하고 지금 항소 진행 중인데 저희가 항소심 작년 9월 지금까지 한 10개월 정도 이제 이어오고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오늘 항소심 판결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0시에 중앙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돼 있었는데 그 한 달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하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가베 행플에는 그 자체가 이런 민사소송권 가지고 그 전임 1심에서 했던 그 광장을 이제 버리고 이제 2심에서는 김현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비용은 10억씩 또 나중에 성공 사례금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왔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6개 대리점이 한 3년 정도 이 소송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쫓아다녔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못 구해가지고요. 변호사를 4명째 저희가 이제 교체하고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변호사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게 이제 해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뭐 지역에 갔다 보니까 계속 얘기에 중첩되는 부분인데 그 담당 직원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리점을 받고 있을 때 담당 직원이었고요. 그 옆에 있던 이 친구가 그 대리점 승계받으면서 그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친구가 35살 정도 됐었고요. 아까 옆에 분도 뭐 장가 안 가셨는데 장가도 안 갔던 직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직원이었는데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겁니다. 지금 그 LG라는 거대 자본을 가지고서는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막고 차단하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알리지 않고 또 소송도 못했다라면 굉장히 이제 속으로 뭐 열통이 이제 저희 말로 열통이 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돼서 뭐 굉장히 반갑고요. 저희가 소송 꼭 이길 수 있게끔 여러분의 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린 게 아니고 열심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U 플러스, 저는 동병상련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이익을 준다는 뜻이겠죠. 플러스를 준다는 뜻이 오히려 약탈하는, 늑탈하는 이런 짓거리를 대기업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을이 아닙니다. 갑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잖아요. 소비자는 신이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왕은 총 쏘면 죽지요. 신은 총을 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을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둔갑되었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참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우리가 메이커의 상품을 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애써 광고하고 교육시키고 팔아주는데 오늘날 을로 이렇게 추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갑이 되도록, 고객이 갑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 연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하면 아주 근사한 이름이죠. 그 회사는 화장품 회사니까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인간 존중, 미래 창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왔었는데 저는 LG U 플러스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사실 기가 죽어요. 지금 이 발표 내용 자체가 뭐 빚을 40억까지 지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래도 참 다행이다는 소리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안합니다. 저는 1966년도부터 아모레와 연을 맺었습니다. 지금 상당한 세월이 흘렀죠. 아모레
퍼시픽의 역사는 약탈의 역사입니다. 1970년대 초 이걸 요약하자면요, 잘 되면 빼앗고 안 되면 밀어내는 이런 식의 영업을 해왔습니다. 70년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모레 퍼시픽에서는 그때 주식이 태평양이었죠. 세분화 작업이 있습니다. 세분화 시킨다는 거예요. 세분화가 뭔가 하면요, 그때는 구역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전쟁 미망인들로 구성된, 저도 사실 8년 6개월 아모레 판매원을 했습니다. 외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생하게 제가 다 기억을 하죠. 그러면 자기 고객이 150, 200 정도 되면 또 다른 사람 한 명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넣는데 당신 카드 중에 50카드를 이 사람에게 줘라. B라는 사람에게 당신 카드 이 사람에게 50카드 줘라. 이게 뭐예요? 그분이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고객을 넘기라는 겁니다. 안 넘기면 상품 공급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왔는데 이게 아모레 퍼시픽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괜히 모난돌에 정맞는다 싶어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그런데 이 아모레가 폭삭 망할 뻔했었습니다. 이게 가격 할인제가 시장에 가격 질서 확립되지 않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1995년, 96년 헤라 설화수가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나오면서 방판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방문 판매라는 뜻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에는 아리따움도 있고 에티튜도 있고 뭐 이너스프리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그건 시판이고 저희들은 방문 판매를 하는 겁니다. 방문 판매를 하면서 저는 1996년도에 아모레 판매원 하다가 회사에 뭐 제가 열심히 했는지 스카우트 되어서 22년 몇 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96년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대리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리점 환경이 최악의 때였는데 저 나름대로 이거 될 거다는 자신을 갖고 했었는데 의외로 영업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고 나니까 모든 우리 직원들이 그만두고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직원들을 그만둘 때 그 이후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서영수 사장도 저보다 조금 늦게 이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만둘 때 이를테면 정리해고가 되잖아요. 정리해고를 시켜야 되죠. 그만두게 만들려면. 그래, 정리해고가 아닌 대리점 하나 줄 테니까 이거 해봐라. 그러면 선배가 해보니까 잘 되더라. 한번 해보자. 하니까 정리해고 수당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었죠. 우리 대리점 점주의 인적 구성을 보면 80% 이상이 회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가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 어떡하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후배들이 지금 영업사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관이 되죠. 뭐 전관이라는 말이 적절한 건 모르겠지만은 정관 예우란 말 많이 듣더라고요. 하게 됩니다. 정관 늑탈을 한 거예요. 이 후배놈들이. 그래서 정말 많은 분쟁이 있고 했었는데 누구나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1996년도에 2007년도에 서경배 지금 회장입니다. 이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뭐 점수 따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월, 7월에 상견례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건 아닙니다 하는 생각 갖고 쪽지를 전해줬습니다. 쪽지를 전해줬더니만 거기에 서경배 그때 사장이었죠. 즉각 회신이 왔더라고요. 직보가 가능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문제점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 어떤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경청을 하더니만 그 다음 가갖고 최종 보고하기를 어떤 사람의 불평, 어떤 사람의 불만에 지대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막 하늘이 신문에 났었는데 신문 표현이 너무 완곡하게 했었습니다. 인력을 빼놨다 하니까 인력하면 인력 시장에 무슨 인력인가 싶은데 이건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영업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잘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냐? 어떤 회사 직원이 저 그만두고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니 해봐라 하면서 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서행수 사장님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1996년도 시작할 때 대리점 수가 20개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한 80개, 90개
그중에 15개는 이건 부산, 울산, 경남만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전국 퍼센테이지가 한 7분의 1밖에 저는 안 되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려 치면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게 저 뭐 약탈한 겁니다. 아까 제가 약탈의 역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빼앗아서 그럼 빼앗는 과정이 어떤 건가를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리죠. 주부 사원을 모집하려면 우리 대리점 점주들은 모집하기 위해서 마티즈를 상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주부 사원을 모집합니다. 그분을 교육시킵니다. 지원을 합니다. 그분에게 들어간 돈 연간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저는 추정해서 300에서 한 400이 안 될겠나. 또 그분들이 그건 신입사원 경우입니다. 신규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기 근무하는 분들은 특약점에, 대리점에, 저희들은 이 특약점이라 부르는데 대리점에 한 30에서 50 정도 이익을 주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을 그냥 뺏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속칭 권리금도 없이 우리 서영수 사장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교육시키고 어떡하고 비용 든 건 그리고 이런 자는 건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 주부 사원들이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100% 대리점 점주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부 사원들이 가끔 그 영업을 좀 편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시중에 그 할인 코너에다가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리베이트가 있거든요. 리베이트를 보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럼 그 뒤에 비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비표를 보고 아 이게 어느 대리점 거구나가 드러납니다. 그럼 그 대리점을 가서 족칩니다. 시중에 가서 그걸 걷어들인 거 갖고 그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게 어떨 때는 몇 천만 원씩 뒤집어 씌우는 세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은 주부 사원에게 지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뺏어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을 하면 저는 80% 정도가 빼앗아서 만들어진 거고 그중에 정말 경악할 일은 뭔가 하면 회사가 직영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혁명시대도 아니고 빼앗아 갖고 회사 직원을 파견시켜 갖고 회사 직영을 했습니다.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을 기준하면 15군데 됩니다. 제가 다 몇 년을 보니까 저도 빼앗긴 상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라는 게 뭘까? 우월적 지위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점에 상품 공급하지 않으면 주부 사원들에게 상품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이분들하고 자동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타협을 보기를 한 3분의 1 줄 테니까 뭐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부지기수로 심지어 부산의 어떤 대리점은 4번이나 한 100명 정도를 빼앗겼습니다. 그 금액을 환산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2번, 3번은 부지기수고요. 이렇게 해갖고 약탈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엄청난 주가가 뭐 지금은 요즘 뭐 버닝키 쇼크 때문에 어떻게 된가 몰라도 많이 빠졌겠죠. 90 몇만 원 상회를 하던데 한동안 100 몇만 원. 이게 뭘까요? 물론 수출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제품이니까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이게 전부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취소하죠. 대리점 걸 빼앗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리점이 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고가 1억 5천씩 밀면 10개 들면 15억 매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익으로 잡히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리점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대리점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적자 보는 데가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반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은 왜 정확한 수치가 없으니까 사실은 제 아들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겠죠. 우리 아들한테 보복이 할까 싶어서 오늘도 올라올 때 우리 아들이 아버지 생각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에게 피해가 올 텐데 야 이놈아 연좌제도 아니고 무슨 너희들에게 피해가 있냐 오히려 피해 사례만 있으면 내한테 얘기해 내가 가만 놔두진 않을 테니까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대리점을 빼앗고 손도 안 대고 흔히 말하는 권리금 하나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그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하라는 플러스를 시킨다는 그 아모레 퍼시픽의 그 작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빼앗는 겁니다. 아까 밀어내기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매출보다
저희가 주부사원에게 매출보다 주부사원은 고객에게 팝니다. 매출보다 매입한 게 많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야 되죠. 그래 빚을 줘도 저는 LG U+보다 찌지 않는 게 이것도 좀 고맙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현상입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미움털이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영업 더 계속 안 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그 계약서를 제가 이제 자료에 이게 아마 첨부가 안 됐는데 계약서를 갖다가 1년 단위로 합니다. 근데 사무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면 인테리어 제 비용이 보통 한 1억 5천 정도 듭니다. 그건 본인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1년 해보고 장사 안 된다. 그만두라. 어느 특정한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되는 달도 있거든요. 그 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영업이 안 됐다는 건 이유가 뭘까? 대리점 점주의 무능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 만약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회사 그만둔 사람이 게으름 피우겠습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 목줄이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게으름 피울 수 없습니다. 이 주부사원들과 어떤 주부사원을 만났냐가 관건이거든요. 아주 유능한 주부사원을 만나면 참 영업이 잘 되고 그렇지 못하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상품을 잘못 만들거나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푸싱을 이렇게 저희는 이 푸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밀어대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판매가 안 되고 이러니까 판매가 안 된다, 성장이 안 됐다, 목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또 나왔는데 샘플 아시죠? 여러분들 샘플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받으면 기분 좋아하실 텐데 샘플을 갖다 어떤 대리점에다가 약 2천만 원을 밀어제낀 겁니다. 그리고 그달 말에 돈 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LG U+보다 규모가 좀 작거든요. 저희 외형이 얼마나 되는 거 몰라도 보통 1억, 1억 1천, 8천, 9천 이래 되거든요. 거기다가 샘플을 2천만 원, 그 샘플은 필요치 않은 것도 그냥 강제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참 그 1년 동안 그걸 소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시상을 열거나 그냥 공짜로 주거나 어떤 부분은 판매도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어왔는데 그래서 회사가 지금까지 한 걸 제가 세 가지로 가면 잘 되면 빼앗고 안 되면 밀어내고 안 된단 말이 뭔가 하면 영업선이 목표가 있거든요.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비백품 같은 거 팔아 제끼고 그리고 저희들은 판매 촉진물이 있습니다. 이 판매 촉진물은 주로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그걸 자기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할 때 무슨 구매 유효리가 있어갖고 같이 가격을 산정해보고 무슨 평가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임의로 가격 정해갖고 너희들이 50% 부담해라, 우리 50% 부담할게 마치 선심 쓰듯이 글쎄 정확하다고 믿어야겠지만은 사실 행위로 봐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의 지금까지 역사는 제가 이거 명예훼손이 될 건 모르겠지만은 약탈의 역사를 조금 정정해서 약탈을 많이 했습니다. 이 회사가 약탈이라는 표현이 어떤 건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까지 이어왔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시간이 좀 가겠지만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주가 과연 그렇게 교사를 했을까? 부분적인 이유는 있겠지만은 전부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주가 있었죠. 그리고 소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름이 있었습니다. 마름. 아마 태백산맥에 허출세라는 마름이 나오던데 이 마름 역할을 흔히 말하는 회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갑돌이라 부르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을이 됐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갑돌이 중에서 슈퍼 갑돌이는 악질 중에 상악질이죠. 이런 놈들은 보상도 받고 뭐도 받고 보너스 더 받고 승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영업 지도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래야 되면 몰라도 회사 대리점에 와갖고 압박하고 빼앗고 그럼 자연 실적이 올라가죠. 그런 사람이 높이 평가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는 기업주 문제도 크지만은 이 마름들이 정말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공자님 말씀에 견득사의라는 말이 있죠. 득을 보면 이게 정의로운가를 생각해야 될 텐데 돈이 되는 일이라면 정인이 뭐니 생각도 없이 무조건 그냥 해 제끼는 이런 놈들에 의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표회게 해준 우리
진보 정의당에 대해서 감사하고 발표도 해주시고 열심히 경청해 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게 일과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일과성 돼버리면 보복을 당합니다. 조폭에게 후환이 두려워서 뭐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한겨레신문에 계속 독촉을 할 겁니다. 후속 보도를 계속 하라고. 수많은 사례들이 지금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저라고 옵니다. 아, 그 정말 우리들이 정말 그걸 대변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각 지역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로. 그래서 대체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회사 직원들이 그 행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기업주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런데 아까 견득 사유를 얘기했다면 서경배 회장께서 대리 점수가 엄청나게 늘었으면 이거 왜 늘었어? 무슨 방식으로 늘렸어? 한 번 정도 물어라도 봤으면 답이 나왔을 텐데 그냥 이익만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는지 이것도 그야말로 견득사의죠. 그걸 안 하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자, 제가 좀 말을 장황하게 길게 했었습니다. 정말 아까 피눈물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 제약을 받다 보니까 조금 언성도 좀 높아졌고 좀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인 제가 준비한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서행주 사장이 어떻게 빼앗긴 그 과정을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행주 사장입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제가 할 사회를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우리끼리 할게요. 우리끼리. 예. 저는 간단하게 정확하게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저는 거래 해지를 당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래 해지 이유는 원래 목적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거래 해지를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2006년도, 27년도에 그 2해 동안에 성장이 안 됐다고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3월달쯤에 그 내용 증명으로 해가지고 경영 개선 계획서를 올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 계획서 올해 성장 얼마를 하겠다 할 테니까 이런 그 영업 계획을 세우겠다고 올려준 부분들인데 그 뒤에 영업 담당이라면은 안 되는 현장이 있으면 자주 방문을 해가지고 왜 영업이 안 되는지 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대. 그건 전혀 하지 않고 3개월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오히려 영업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 자체를. 왜냐면은 이게 자기들이 애초부터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영업장을 뺏기 위한 수단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업을 방해하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상반기 동안에 영업이라는 부분들은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 그냥 승행을 하겠다 해서 바로 승행하는 건 아닌 부분들이거든요. 준비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승행하는 부분들인데 상반기 동안은 사실은 마이너스 승행 부분도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새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 계획을 세워보니까 한 6% 정도로 승계하겠다라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6% 승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 보내준 부분들인데 담당이 그 뒤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성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그 다음 해에 그만둘 퇴직자를 구해놓고 그 퇴직자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저도 보면은 태평양에 10년을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대리점 특약점 정도로 10년 정도로 일한 부분들인데 저는 특이하게 20년 동안 10년 정도 있으면서 한 번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할하지 않은 부분이 아마 그 개심죄로 걸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12월 말일부로 해가지고 거래 해지 통보가 날라왔더라고. 날라오고 난 다음에 요거는 수용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내용 증을 보낸 부분들인데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1월 1일자입니다. 정확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는 안 왔지만은 아주머니께 전화 와가지고 마산 특약점이 거래 해지됐다는데 그리고 갈 데 없으니까 다른 데로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일단 알아볼게라고 전화해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 디지털한 부분들이 참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아날로그를 한다라면은 매출 부분이라든지 장부 부분들을 손으로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아이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막아버리면은 아주머니들한테 미수 부분이라든가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없는 부분들이고 1월 새해부터 나오는 신제품들 전혀 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다른 영업장으로 일단 옮겨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거래약서에 보면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2009년도네요.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본인이 원하면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 이야기는 지금 그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아주머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재영업장이 있으면서 바로 제 근도 사무실을 모르게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그동안에 작업하는 동안에 아주머니 딴 데 못 움직이게 저를 대고 있으면은 그거는 거래 연장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2009년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거래 강제 해지돼가지고 지금 형태에 온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공연기업 KT 대리점주 피해 사례만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을 개설 시 3사 모두요 대리점 개설에 따른 각종 비용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KT는 지원을 구두로 약속해놓고 문서로된 계약서가 없어서 한 푼도 지급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두 지원이 가능화되어 왔다는 입증을 판결문에서 직시해놓고도 지원금은 지급을 하라는 판결문에 금액이 직시되지 않는 모순된 판결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대리점 핸드폰을 판매하여 KT의 판매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면 수수료 지급을 몇 달간 미루고 지원금과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면 대리점이 알지도 못하는 영수증도 없는 채로 각종 채권을 수수료에서 상기했다고 말로만 주장하면서 지급을 안 해왔습니다. 핸드폰 제조사 보조금과 통신사 KT 보조금이 대리점이 지급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KT는 핸드폰 보조금을 지급해준 세금 계산서도 없고 영수증도 없으면서 대리점이 못 받은 핸드폰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발뺌하기도 합니다. 휴대폰 보조금이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 본보기로 영업을 못하게 코드까지 영업을 못하게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큰소리치는 게 KT입니다. 대리점 코드를 해지할 때는 대리점이 모집한 고객들이 매월 통화하는 전화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LG분이 와 계시는데요. 그런 건 누구나 알 겁니다. 관리 수수료를 정산하여 대리점에게 지급을 해줘야 하고 통상 대리점주에게 통보를 걸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가 돈 달라고 하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꿀꺽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도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정말 큰 소리 치고 있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법 개정과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텔레마케트 KT는 2007년도에 텔레마케트는 전화로 영업하는 사업입니다. 모두도 알고 계시죠? 못하게 할 것이고 대신에 대리점을 차리면 우대 정책을 펴서 대리점 영업을 활성화시켜주겠다고 각종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대 정책도 실시하지 않았고요. 저희를 기망하면서 몰래 TM 영업을 살려서 다른 영업을 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리점에게 그런 기망을 한 손실액을 사과하고 끝내줄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법적으로 네가 정말 해봐라 이길 수 없다 이런 행보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재판 결과 요약문을 조금 너무 힘겹게 쌓아왔는데요. 좀 정리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KT는 구두 지원을 가맹점으로 해온 기업입니다. 2002년부터 대리점주는 구두 지원을 받아오면서 영업을 해온 대리점주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무조건적 주장만을 치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입증과 녹취록은 재판에 제가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1, 2심 제가 일부 승소를 하지만 사실은 패소입니다. 구두 지원이,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구두 지원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구두 지원에 약속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구두 지원을 인정하고도 이런 식으로 일회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용품, 인테리어 비용,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1심 때는 사무용품, 2심 때는 그나마 인테리어 비용이 인정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나머지 안정화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은 직시하지 않고 그냥 끝냈습니다.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요. 그 당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유선,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전혀 상관없는 수수료였습니다. 무선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수수료를 핸드폰 단말기 대금을 대리점주가 착복하여 KT 가백에 납부하지 않아 상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영수증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억지 주장이 이런 억지 주장이 법원에서 먹혔다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분명 KT는 대리점주가 그 당시 공짜폰만을 취급하였다는 걸 법원에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사은품으로 지급하라는 핸드폰만 취급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공짜폰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그 속에서 판매 수수료를 챙겨 먹고 사는 대리점주에게 KT 갑에서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상계 처리할 근거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여 대리점주에게 핸드폰 잔고가 남아있다면 그건 서로 30일 이내에 잔고 개수에 따라 거래 명세서가 오고 간 후 수수료에서 상계할지 아니면 대리점주로 하여금 KT 갑 계좌로 입금할지를 서로 정하는 게 공식입니다. 구멍가게도 영수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원칙을 고수하며 영업을 깔끔하게 해왔기에 단말기 잔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리점에 잔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KT 직원이 법정에서 그것도 모두 다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리점주에게 지급해야 될 유선 수수료는 물론 대리점주가 그 당시 공짜폰을 고객에게 대납해 주었던 게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모두 영수증도 없이 상계 처리됐다고 퉁쳐버렸다고 법정에서 억지 주장만을 펼친 KT 갑의 의한 판결이 너무 황망하여 아직도 사실은 공황 상태입니다. 판결문에는 저희가 입증했던 제43호에서 일치료증부터 대납 영수증과 입금증 1억 원가량의 모든 사실을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그런 것들이 직시하지 않은 채 기각 처리해버렸습니다. KT 대리점 매장 개설을 1년에 각 구 지역에 몇 개 정도 개설케하라 하는 게 KT 담당 직원의 실적평가로 매겨지고 있고요. KT 담당자들은 1년 안에 그걸 채우기에 분주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평가에서 뒤져서는 아니 될 담당자로서 책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범적 우수매장이란 타이틀까지 주면서 그것도 2007년 7월 말이라는 기간까지 정해두며 특별 지원이라는 타이틀까지 내세우며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KT갑의 행포가 치떨리게 정말 무섭습니다. 시범적 매장을 운영 개설케 하여 그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사업 실패를 한 것은 분명 KT갑입니다. 그러하였으면 그 당시 대리점주가 손해를 덜 보게끔 이 사업이 실패하여 미안타고 털어주고 대리점주가 제가 손해본 금액을 정산해줘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이치일진데 KT는 그 당시 대리점주를 속이고 기만까지 하며 차곡차곡 쌓아놓은 대리점주 수수료마저 잃게 만들어 스스로 말라 죽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대리점주는 KT갑이 시키는 대로 상품 판매를 하여 대리점을 운영하여 2007년 시범적 우수매장으로 착출되기 전까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어느 정도 안전기반에 들어설 시점이었습니다. KT갑에게 어처구니 없게 당하기 시작한 게 시범적 우수매장으로 뽑혔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7여년 동안 그 전에 우수매장 개설하기 전에요. 7여년 동안 정말 어린아이들 가다 놓고 제가 밤창 설쳐가며 강북간내만 고객이 언제나 대리점주 찾을 수 있게끔 24시간 대표전화 2-3개를 핸드폰으로 착신시켜 놓고요. 반나절 없이 고객의 소리를 들어주며 챙겨주어 고객 유치도 깔끔하게 유치하여 관리하기에 매장 개설 전 관리 수수료만도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안전기반의 기로에 서서 KT 강제 권유로 매장을 개설했다가 안정된 관리 수수료마저 그렇게 KT에 모두 뺏겨버렸습니다. 사실은 7년 동안 제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한 그거는 대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도 대리점주 우수매장으로 뽑아놓고 아마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의심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놓고 KT가 시킨 대로 죽어라 상품을 판매해놓고 일한 수수료는커녕 지원금도 나몰라라는 동에 저는 먹어 살려야 될 직원들에게 꼬박꼬박 인건비를 지급해야 했고요.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했기에 엄청난 손실을 본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와 계신 남 사장님도 이 부분 똑같습니다. 또한 계산되지 않는 수기 상세 자료를 죽어라 못 받아 결국 법정에서 판사가 KT를 압박하여 내놓아라 했으나 판사님도 끝내 그걸 받아내지 못하고 1, 2심 재판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사실 제가 얼마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CCBB 가릴 필요 없이 KT갑에서 저에게 지급할 돈 깔끔하게 주고 대리점을 운영케 하면 그만이었을 것을 이렇게까지 개인화시켜 철저하게 저를 피말라 죽이는 KT갑 때문에 법정까지 갔지만 그래도 소송 끝내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이지 아주 최소한의 금액만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돈 달라고 귀찮게 한다고 지급되던 수수료마저 차단시키고 대리점주 영업 못하게 코드를 일방적으로 민사소송 도중 KT갑이 해지시키면서 그 관리 수수를 꾹꾹 했던 것입니다. 대리점을 해약할 시는 정말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제가 돈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게 화난다고 그렇게 제 코드에 남아있는 수많은 고객들을 이관 KT가 그 고객들을 대리점주에게 사가는 절차나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그렇게 황망히 죽여버리면서 대리점주의 고객을 그냥 꿀꺽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그 고객들은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강북간 내에서 제가 해왔기 때문에 경조사도 찾는 고객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말단 직원 KT 직원들하고는 정말 지금도 전화 오는데 괜히 저한테 전화했다가 피해 입지 말라고 제가 연락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제가 안보 묻겠노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정말 6, 7년 동안 밤참 설쳐가며 일하여 쌓아놓은 제 사업장을 공세시킨 것에 대한 손해는 여기에서 감히 청구하지도 않았고요. 말도 못 꺼냈는데 최소 금액분마저 이런 식으로 종용돼 버렸다는 이 현실. KT가 그렇게 무서운 권력 기업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런 공룡기업 KT 대기업부터 이런 문제를 정말 차단시켜야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데서 솔선수범이 돼서 이런 대리점주들이 핍박받는 사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이게 정말 보호장치 없었던 대리점주를 모아놓으셨는데요. 여기서 그냥 터트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결실을 맺고 갈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침대 밀어내기 사건 개요라고 있는데요. 대구의 전일환 씨가 저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 전화를 해주셔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사안들은 일단 법률 검토를 하고 여기에 발표하는 게 도리라서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먼저 오셔서 법률 검토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2개 지점을 개업해서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이런 피해를 보시고 장사를 접고 이제 조그만 이제 음식 가게를 하게 돼서 도저히 올라오실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밀어내기 증거가 있으니 이것만이라도 좀 발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일환 씨가 저한테 주신 부분이고요. 핵심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밀어내기를 진행했고 1년 6개월 동안 전체 판매량의 10% 정도가 밀어내기 물량이었다. 그러니까 침대를 4개 주문하면 1개 혹은 2개씩 추가 침대가 갖다 주면 그 침대는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자기 친지들한테 한 덤핑으로 이제 내놓는 방식으로 판매를 해왔다는 얘기시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협상 결렬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에이스침대가. 그래서 본인이 도저히 좀 견딜 수 없어서 2번째 신고를 하셨다 이런 상태인데요. 사실 여기 이메일만 보더라도 딱 밀어내기라고 딱 정확하게 말할 증거가 있진 않지만 임의 송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송장이 이제 물량을 맞추는 방식인데 추가 물량을 밀어넣을 때 소위 말하는 대리점 측에서 알아서 송장을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 임의 송장 발행을 계속하면서 여기 메일대로 마음대로 송장 발행까지 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증거와 그다음에 이제는 임의 송장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밀어넣었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이 부족해서 실제 한번 저희 당에 한번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후 추가 좀 인터뷰 이후에 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